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홀몸입니다. 날이 좋아서 아들이랑 가까운 공원으로 소풍을 다녀왔다가 저녁 늦게 컴퓨터를 켜봅니다. 제 사연도 소개가 되면 좋을 것 같아서 올려보려고 해요. 글 쓰는 재주가 없어서 제 이야기를 잘 풀어놓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문장 속에 깃든 가슴 아픈 마음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나이 20대일 때 첫 직장에서 6살 많은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제게는 남편이 첫사랑이었는데 남편이 저랑 만날 때부터 결혼을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마음이 영원히 변치 않을 마음일 줄 알았던 저는 남편을 받아들였고 그렇게 자연스러운 순서를 밟아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30대로 들어섰을 때 결혼식을 올렸어요. 결혼을 결정했을 때 양가 집안 형편이 크게 다르지 않아서 어른들로 인해 결혼 반대에 부딪히는 일은 딱히 없었습니다. 남편은 결혼을 약속하기 전 제게 제주도에서 살고 싶다고 한 적이 있어요. 결혼을 하게 되면 서울 직장 그만두고 제주도로 내려갈까 하는데 제 허락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멀쩡한 직업을 왜 그만두냐고 물었더니 우리 가정을 위해서 좀 더 돈 되는 일을 하고 싶다네요. 그래서 미리 알아둔 일자리가 있는데 학교 선배가 제주도에서 하는 뱃일이 돈이 좀 된다고 해서 그걸 해볼까 한답니다. 저보고도 일 안 해도 된다고 아이 갖고 육아만 해달라고 하길래 그때만 해도 저는 순수하게 남편을 의지만 했어요. 그래서 저 또한 일을 그만두고 남편과 함께 생전 발 들여본 적 없는 제주도로 내려가 살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제주도에 입성하고 머지않아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남편은 약속대로 정말 열심히 돈을 벌었고 또 많이 벌었어요. 남편이 고생해주는 덕분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만 남편이 일 때문에 집에 오래 머물 수 없어서 신혼을 마음껏 즐기기는 어려웠어요. 저는 거의 홀로 산부인과를 다니고 홀로 몸조리를 했습니다. 남편한테 칭얼거릴 수도 없었어요. 남편이 저랑 아들을 위해 밤낮으로 애를 쓰고 있는 걸 알았거든요. 새벽에 나가고 새벽에 들어오는 남편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응원은 남편의 내조를 열심히 하는 것밖엔 없었습니다. 남편이 밥이라도 든든히 먹을 수 있게 도시락을 꼬박 싸줬고 동료들과 같이 먹으라고 많은 양의 간식도 만들고 그랬어요. 남편이 몸 힘들게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도 가정을 위해 한 사람만 노력하도록 지켜볼 순 없었습니다. 또 남편에게 그렇게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제 나름 보람 있어서 좋기도 했고요. 제가 출산까지만 해도 저랑 남편 사이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어느덧 제가 출산을 하고 아들을 안게 된 남편과 저의 행복이 극에 달했을 때 불행은 시작되었어요. 그 불행의 원흉은 다름 아닌 시모의 존재였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골칫거리가 나타나서 일상이 제대로 흐트러지기 시작했어요. 시모는 제가 출산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시부랑 조론을 하셨어요. 시부랑 같이 살기 지긋지긋하다고 다 늙은 나이에 이혼을 해버렸습니다. 너무 개방적인 마인드라서 놀라긴 했지만 시모의 의사를 존중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 하면 시모가 제주도로 이사를 오면서 간섭이 심해졌다는 겁니다. 시모는 조론하고 멋대로 제주도로 자리를 잡더니 제주도에서 혼자 지내기 심심한지 매일같이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곤 제 아들한테 그렇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제 아들을 좋아해주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아직 돌도 안 지난 아들을 가만두질 않는 건 좀 심하다고 봤는데요. 제 심기를 가장 심하게 건드리는 시모의 행동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시모가 제 아들 앞에서 은근히 자기가 엄마인 척 행동하는 것이었어요. 예를 들면요. 시모가 저희 집에 방문을 안 할 때는 꼬박 전화를 해서 제 아들을 집에 데려오라고 합니다. 또 제가 아들 젖을 먹이고 있으면 옆에서 내내 지켜보고 있다가 다 먹자마자 아이를 데려가서 자기가 트림시켜줍니다. 아들이 잠에 빠져도 그 순간까지 시모가 곁에서 함께 잠을 잡니다. 그것뿐이겠어요?
제가 아들 근처에 가거나 옷을 갈아입히려고 하거나 기저귀를 가려고 하면 시모가 전부 다 뺏어가며 자기가 해줬어요. 한 번씩 아들이 새벽에도 젖을 찾을 때가 있는데 시모가 우리 집에 자고 갈 때면 아들 살핀다고 제 옆에서 잘 때도 있었습니다. 시모 때문에 남편은 새벽 늦게 퇴근해서 오면 거실 밖에서 자요. 시어머니랑 며느리랑 나란히 자는 경우는 대체 무슨 상황이란 말입니까? 시모가 저희 집에서 자주 자고 가면서부터 남편이랑은 더 거리가 멀어진 듯 했어요. 안 그래도 남편은 새벽에 퇴근하고 일찍 출근하는 사람이라서 둘이 같이 있을 시간이 별로 없는데 그 잠깐의 시간마저 시모가 빼앗는 바람에 저희는 얼굴을 마주할 시간이 아예 없어진 셈이었습니다. 시모가 알아서 육아해주면 아이 엄마 입장에선 편한 거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 있겠죠. 그런데 이건 좀 다른 문제라는 걸 정확히 보셔야 합니다. 시모의 광적인 집착 때문에 아들이 시모만 찾는다면 이거 문제 아니겠어요? 자식은 부모와 상호작용을 하여 관계 형성되는 게 중요한데 아들이 시모 없으면 불안 증세를 느끼는 게 바람직한 육아의 흐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참다 못해 시모에게 정중히 말을 해본 적도 있었어요. 시모가 어김없이 자고 가는 날이었고 자연스럽게 제 아들을 안고 방으로 들어가려길래 말로 시모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주무시고 가실 거예요? 집에 안 들어가신 지 좀 되셨지 않아요? 그래도 사람 사는 집인데 공가처럼 썰렁하게만 두면 먼지 많이 쌓일 텐데요. 내 일은 내가 알아서 잘하니까 신경 쓰지 마. 그리고 우리 손자가 이 할미 좋다고 안 떨어지려는데 어떡하겠어? 왜? 넌 내가 자주 자고 가는 게 불편하냐? 시애미가 다 해주면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너는 가서 쉬어라. 심심하면 내 아들 먹을 음식이나 해놓던가. 이때 제가 느낀 기분이 뭔 줄 아십니까? 그 순간 제가 마치 대리모가 된 기분이었어요. 제 아들이 아니라 시모의 아들을 지켜보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요? 아이를 봐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제가 일을 안 해서 충분히 애를 볼 수 있는데 아들 근처도 못 오게 하니까 갈수록 스트레스가 쌓였어요. 시모랑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바로 성질부터 내는 며느리는 없잖아요. 참을 만큼 참다가 더는 안 되겠을 때 며느리들도 폭발을 하지 않습니까? 저도 시모가 남편의 엄마이기도 하고 제 아들의 할머니이기도 하니까 최대한 좋게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나 저도 한계가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시모 때문에 제 아들을 많이 안아보지도 못했는데 아들이 뒤집기를 하는 것도 물건을 만지기 시작하는 것도 자리에 앉는 것도 전부 시모가 먼저 본 뒤 제게 사진으로 보여줘요. 제가 집안일을 하는 동안 놓쳤던 아들의 모습을 항상 시모를 통해서만 봐야 하는 것이 점점 화가 나기까지 했습니다. 어떤 날에는 너무 서러워서 남편 퇴근하는 시간까지 안 자고 있다가 피곤에 찌들어 들어오는 남편에게 투정을 부린 적도 있었어요. 그날 남편은 제가 울면서 마중을 하고 있자 많이 당황했습니다. 나 어머님 때문에 너무 속상해. 지금도 어머님이 애 손도 못 대게 둘이서 자고 있어. 왜 어머님이 나랑 아들 사이를 갈라놓고 가운데서 자냐고. 계속 이대로 지내야 되는 거면 나 못 견딜 것 같아. 당신이 어머님한테 말 좀 해주면 안 돼? 그랬어? 알았어. 내가 엄마한테 잘 말해볼게. 아마 엄마는 당신한테도 도움될 거라 생각하고 그런 걸지도 몰라. 내일 내가 엄마랑 대화해 볼 테니까 울지 말고. 남편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느끼긴 했었는지 제게 굉장히 미안해했고 제 눈치를 봤습니다. 그날 밤은 저를 다독여주느라 자는 시간을 조금 빼앗기기도 했어요. 그게 미안해서 저도 조금 자고 일어나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도시락을 준비해서 출근을 보냈습니다. 남편 말대로 남편이 시모한테 말은 해본 것 같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시모의 드센 성격을 이길 만한 위인은 못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모는 오히려 제게 냉담한 태도를 보이면서
이전과 다를 바 없게 행동했어요. 불만이 있었으면 나한테 직접 말을 하지 그랬니? 그리고 내가 앞으로 살면 얼마나 더 산다고 손자 조금 안고 있는 걸로 그렇게 불만을 가져야겠어? 나 죽으면 네가 실컷 끼고 살 아들이잖아. 그 몇 년도 못 참아주니? 네 아들이기 전에 우리 아들 핏줄이니까 할미인 나도 손자랑 가까이 지낼 권리가 있는 거야. 그건 네가 애 엄마고 해서 간섭하면 안 되는 거라고.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어머님께서 제 아들한테 친근한 할머니 돼주는 건 감사하죠. 근데 문제는 어머님께서 아이 엄마인 제가 해야 할 몫까지 다 뺏어간다는 거예요. 아들이 저를 낯설어하는 지경까지 됐다고요. 애 엄마로서 이 정도 속상한 마음은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누구나 내 자식은 내 품에서 크게 하고 싶은데 어머님 관심은 너무 과하세요. 기가 막히네. 애 봐줬다고 작작하라는 사람은 또 처음 본다. 시끄럽고 나는 내 방식대로 손자 사랑해주는 것뿐이니까 더 이상 말 마라. 시모는 제 불평을 들어줄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남편한테도 저렇게 말했을 것이 분명해 보였어요. 사실 순한 남편한테 부탁하면서도 시모를 설득 못 시킬 거란 예측은 살짝 했었습니다. 시모가 독불장군처럼 시부 쫓아내는 거 보세요. 여지가 얼마나 드셌으면 남자가 쫓겨날까요? 그래도 시모가 제 아들한테 나쁜 짓 하는 건 아니니까 한 번 더 참아보려고 했습니다. 시모가 세상에 없기 전까지는 계속 보고 살아야 되는데 심각한 갈등을 만들고 싶진 않았거든요. 저도 조금 욕심을 낸 부분이 있다면 젖 먹일 때는 시모가 없는 곳에서 먹이려고 대놓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시모가 저를 째려보면서 얼굴에 불만을 한가득 품었지만 도끼를 품고 덤벼들진 않았습니다. 그 덕에 아들과의 유일한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당황스럽게도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아들이 하루하루 지날수록 시모랑 더 안 떨어지려고 하더라고요. 이젠 정말 시모가 엄마라도 되는 듯 잘 때 시모가 없으면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안아주면서 달래도 목청 나가라 울부짖어요. 그러다 시모가 안아주면 울음 뚝 그치고 골아 떨어집니다. 그것 때문에 시모는 더 우리 집에서 지냈어요. 아들이 시모한테 전적으로 몸을 맡기면서부터 제가 당당하게 나서서 아이 엄마의 권리를 주장하기가 애매해졌습니다. 그렇다고 아들 좋을 대로 내버려 두기엔 저는 여전히 시모의 육아 방식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시모는 제 아들이 자다가 조금만 뒤척거리면 그 기척에 일어나서는 아들 살피면서 말을 걸었고 기저귀 살피면서 아들의 잠을 깨웠고 잠에 깨면 무조건 분유를 먹여서 재우곤 했어요. 이러다 제 아들 수면질이 다 망가지고 우식증까지 올까봐 갈수록 걱정되더라고요. 더 이상 참는 게 힘들어서 저는 결국 시모에게 또 한 번 불평을 드러냈어요. 지난번엔 불평뿐이었다면 이번에는 불평을 담은 어떤 선포였죠. 어머님, 이제부터 제 아들은 제가 돌보고 싶은데요. 어머님이 도와주시는 거 감사한데 저 어머님 도움 필요 없어요. 그리고 똑똑히 좀 아세요. 손자랑 아들은 다른 거예요. 엄마가 버젓이 있는데 할머니가 왜 애를 봐요? 저는 수백 번을 생각해도 잘못된 것 같아요. 뭐야? 지금 내가 걸리적거린다는 거냐? 엄마가 보든 할미가 보든 애만 잘 크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분명 말했지. 나한테도 아이 볼 권리 있다고. 자꾸 권리 따지시는데 그렇게 따지면 그 권리를 가질 순위는 어머님보다 10개월을 품고 있었던 제가 우선순위 아닐까 싶은데요. 아이 엄마 되는 사람이 그만해달라고 하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 어머님 도움 필요 없으니까 앞으로는 집에 가서 주무시고 일주일에 2-3번만 와주세요. 제 말에 열이 받는지 얼굴이 달아오른 시모는 제게 하고 싶은 욕을 다 퍼붓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 뒤로 삐쳤는지 우리 집을 아예 안 오더라고요. 근데 시모가 저 때문에 생긴 불평을 남편한테 전화해서 하소연했나 봐요. 새벽 늦게 들어온 남편이 저를 깨우더니 거실 밖으로 데리고 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요 며칠 엄마한테 시달리느라 더 피곤해. 당신도 엄마한테 불만 있으니까 내가 웬만하면 내 선에서 해결하려고 했거든? 근데
생각할수록 당신이 좀 더 심했다는 생각이 드네. 그래도 우리 애가 예뻐서 엄마가 그랬던 건데 꼭 그렇게 쫓아낼 필요는 없었잖아. 남편이 제게 차분차분 얘기하면서 한숨을 쉬는데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시모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고 참아왔는지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적어도 중립은 지켜줄 거라 기대했는데 결국 남편은 저더러 시모의 행실을 참아달라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어머님한테 그렇게 경고 준 거 후회 안 해. 어머님이 당신한테 얼마나 솔직하게 하소연했는진 모르겠는데 당신이 직접 안 봐서 그렇지. 지금 우리 아들이 어머님한테 엄마라고 부르게 생겼어. 어머님께서 딱 할머니 노릇만 해준다면 당연히 감사하지. 근데 그게 아니라고. 남편은 저와 시모 사이를 해결 볼 수 없다는 걸 직감했는지 결국 대답 대신 한숨을 쉬었고 그만 씻어야겠다며 더 이상의 대화를 회피하였습니다. 피곤한 남편을 상대로 심신까지 피로하게 만들고 싶진 않았는데 정말 미안했어요. 그 뒤로 저희는 은근하게 불편한 분위기로 지냈지만 그래도 저는 시모꼴을 꽤 오래 안 볼 수 있어서 마음은 편했습니다. 아들이 시모가 없어서 우는 것도 잘 달래니까 저를 엄마로 봐주더라고요. 모든 상처는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저희 가정에도 통하나 봐요. 서먹했던 남편과의 관계도 다행히 서서히 풀려갔습니다. 결혼 기념일에는 남편이 제게 꽃다발도 사주었고 이번에 시간 빼서 바람 쐬러 가자고도 하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남편이 일하는 곳에 가본 적이 없었어요. 이번에 남편이 일부러 휴가를 내어 저에게 자기 일하는 곳을 소개해 줄 겸 제주도 바다 구경하러 가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가면 동료 직원들도 있을 테니 저는 신이 나서 김밥을 왕창 쌌어요. 그리곤 남편 차를 타고 아들이랑 바다로 나들이 갔죠. 남편이 일하는 곳은 생각보다 영역이 넓었습니다. 일하시는 분들도 꽤 많았고 생각보다 젊은 분들도 많았어요. 주로 남편 또래가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막 돌진한 아들을 데리고 갔더니 미혼남 기혼남 할 것 없이 남편 동료들이 제 아들을 정말 많이 예뻐해 주었어요. 남편 안 닮고 저 닮아서 다행이라는 농담도 해주었죠. 그렇게 한참 남편 동료들에게 김밥 대접하면서 눈으로 바다 구경을 했는데 남편이 우리 아들 배 태워주고 싶다고 다녀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원래 무슨 이동 수단이든 멀미를 잘해요. 그걸 남편도 알아서 저한테는 배 타자고 제안을 안 하더라고요. 어린 아들을 데리고 너무 위험한 곳 가는 거 아니냐고 걱정을 했지만 남편도 그렇고 동료 직원들도 그렇고 하나도 안 위험하다면서 여유를 부리셨어요. 남의 손이면 불안해서 거절했을 텐데 애 아빠가 애랑 같이 타는 거니까 안심을 했습니다. 배 타고 멀어지는 아들과 남편에게 손을 흔들어주면서 인사를 했고 사진도 찍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돌아올 동안 저는 동료 직원들이 주는 차를 마시면서 바다 구경을 더 했습니다. 직원들이 좋은 곳을 많이 소개해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제주도 바다를 눈에 담았네요. 그리고 저는 몇 분 뒤 저는 세상에서 가장 큰 비극을 맞게 되었어요. 배를 타고 떠났던 남편이랑 아들이 실종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남편이 타고 간 배는 작은 배였는데 뜻하지 않게 배에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침몰하는 사고가 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바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주변 사람을 붙잡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사실 확인을 하였어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믿지 않고 싶어서 계속 부정만 하였는데 얼마 뒤에 해양경찰이 나타나고 난리인 겁니다. 그제야 저는 남편과 아들의 사고를 실감했어요. 안 돼요. 우리 아기 좀 살려주세요, 선생님들. 우리 남편이랑 아기 좀 데려와 주세요. 무사하다고 말 좀 해주세요, 제발. 정말 심장 박동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미치게 뛰면서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저 진심으로 바다에 뛰어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남편이랑 아들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는데 마음 놓고 앉아만 있을 수 없겠더라고요. 제 가족이 없으면 저 또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고 무작정 선착장으로 달려가면
직원들이 저를 붙잡아 말리면서 괜찮을 거라고 달래주기도 했습니다. 정확히 남편과 아들이 어떻게 됐는지 듣기 전까지는 지옥이 따로 없었어요.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지는 그곳에서 저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그렇게 나중에 들려온 소식은 배는 건졌으나 남편이랑 아들은 찾을 수가 없다는 비보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대로 숨이 넘어가 기절을 해버렸죠. 다시 눈을 떴을 때 제 곁을 지키고 있던 사람은 남편 동료 직원 한 분과 시모였어요. 응급실이었는데 동료 직원분이 먼저 제가 의식을 찾은 걸 목격하고는 급히 간호사를 부르러 갔습니다. 그러자 시모가 뒤늦게 제 얼굴을 마주했는데요. 단단히 화가 난 얼굴이더라고요. 아직 입술이 떨어지기도 전인데 시모가 제 머리채를 먼저 잡아버리는 바람에 저는 억소리를 내고 말았어요. 네 년이 감히 내 아들이랑 내 손주를 죽여? 염치도 없이 왜 깨어났어? 그냥 이대로 너도 죽어버리지. 뭐하러 다시 살아나냐고. 너 같은 게 엄마냐? 너 같은 게 와이프야? 가족들 다 죽여놓고 무슨 낯짝으로 너만 살아나? 시모도 남편과 손자의 실종 때문에 충격이 큰 것 같았습니다. 그 모든 걸 제 탓하면서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어요. 저는 시모 덕분에 그 끔찍했던 비보가 꿈이 아닌 사실이란 걸 다시 자각했죠. 시모는 모든 걸 제 탓하고 싶었을 거예요. 저도 남편과 아들을 잃은 게 제 탓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시모한테 반항도 못했습니다. 시모가 소란을 피우자 임직원들이 다 달려왔고 주위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시선을 보냈어요. 시모는 그대로 직원들에 의해서 쫓겨났습니다. 저는 눈을 뜨자마자 다시 숨 넘어갈 듯 눈물을 흘렸어요. 동료 직원이 제 흥분을 진정시켜주면서 곁을 지켜주었는데 동료 직원분 아니었으면 무슨 도구든 찾아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응급실에서 겨우 정신만 차리고 나서 귀가를 했어요. 그때까지도 동료 직원분이 함께 해주었죠. 그날 이후로 제 머릿속이 시끄러운 것처럼 저의 환경도 180도 엉망으로 변해버렸어요. 완전 화가 난 시모가 우리 집에 하루가 멀다 하고 들이닥쳤거든요. 집에 와서는 저에게 손찌검을 하고 물건으로 두들겨 패고 우리 집 가구를 부수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그러면서 저더러 나가 죽으라고 저주를 퍼부었어요. 저더러 사람 목숨 앗는 귀신이라고 부르기도 하더군요. 시모는 저 때문에 아들이랑 손자 잃었다고 원망을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말했다시피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처맞으면서도 변명 못했고 덤벼들 수 없었습니다. 나 때문에 남편과 아들이 죽었다는 거 완전히 아니라고도 못하니까요. 그저 모든 게 제 탓이니 시모 말대로 처맞고 세상을 뜨고 싶기도 했네요. 저는 그렇게 울면서 제주도에 틀어박혀 시간만 보냈습니다. 아직 남편과 아들의 시신을 찾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나 구조되진 않을까 기다렸어요. 그러나 한 달, 2달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는 남편과 아들 소식 때문에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더라고요. 제가 너무 나약해서 끈기 있게 기다리질 못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새벽 저는 바닷가로 향했고 바닷속 어딘가에 있을지 모를 남편과 아들을 생각하면서 몸을 내던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를 막아준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남편 동료였습니다. 마침 새벽 근무였나 보더라고요. 남편 동료는 남편이 사고 난 당일에 저를 가장 적극적으로 말리고 위로해줬던 사람입니다. 그는 기절한 저를 응급실에 데려가 주었고 깨어날 때까지 곁을 지켜준 사람이었으며 또 응급실에서 자해를 할 뻔했던 저를 구해준 사람이기도 했어요. 아직 확실한 소식도 안 났는데 이렇게 약한 생각하면 어떡해요? 왜 죽으려고 하는 건데요? 남편이랑 아들 살아 돌아올 때까지 이 악물고 버텨야지. 나만 어떻게 그래요? 남편이랑 아들은 숨도 못 쉬고 바다 안에 있을 텐데 어떻게 나만 잘 자고 잘 먹고 사냐고요. 그냥 죽게 두세요. 남편이랑 아들 없이는 살기 싫어요.
그 사람은 저를 끝까지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약한 생각하지 말라고 혼쭐만 내주었어요. 저는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바다 앞에서 실랑이만 벌이다가 결국 서럽게 울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 사람은 제가 죽을까봐 걱정이 되는 건지 매일같이 우리 집을 찾아와 줬습니다. 저를 데리고 억지로 밥을 먹이고 억지로 잠을 재우고 집안일까지 손수해 주었어요. 그러는 동안에도 저는 정신을 못 차리고 죽지 못해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지냈죠. 그렇다 보니 시모도 그 사람을 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남자가 우리 집을 들락날락거리자 시모는 건수 하나 더 잡았다는 듯 제게 회심의 일격을 날렸습니다. 제 귀싸대기를 때린 거죠. 이 미친년이 남편이랑 지아들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그새 바람을 피워? 설마 이러려고 내 아들이랑 내 손주 죽인 거야? 저는 시모의 원망을 받는 것이 한편으로는 남편과 아들을 잃고도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죗값을 받는 것 같아서 묵묵히 당해주기만 했습니다. 시모에게 폭언을 듣고 손찌검을 당할 때면 제 안의 죄책감이 조금 누그러지기도 했거든요. 이대로 더 심하게 맞고 세상을 뜨고 싶다는 생각도 매일 하면서 지냈어요. 그런데 남편 동료 직원이 제 곁을 머물면서부터 제 삶은 뜻하지 않게 자꾸 구제되었습니다. 시모한테 처맞고 있는 그 타이밍에 그 남자가 들이닥쳤는데 사정없이 시모를 저에게서 떼어놓더니 집 밖으로 끌고 나갔어요. 그리곤 대문 앞으로 내동댕이 쳐버리더군요. 한 번만 더 이 집 찾아오거나 근처에서 얼씬거리면 아줌마도 똑같이 만들어줄 거예요. 남자한테 주먹 맞아봤어요? 그 연세에 남자 주먹 맞으면 이빨 몇 개는 털릴 거예요. 이른 나이에 틀니 끼고 싶으면 계속 찾아오던지. 시모는 그 남자의 협박을 받고 난 후 정말로 발길을 끊어버렸습니다. 다신 찾아오지 않았어요. 나중에 알아보니 이사를 갔더라고요. 그것도 그 남자가 말해줘서 알았습니다. 시모를 볼 때마다 남편이랑 아들 생각이 나서 더 많이 울곤 했는데 시모가 없으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그 남자가 말하는 대로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 남자는 끊임없이 제게 괜찮다, 잘했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긍정적인 말들만 해줬어요. 초반에는 남자의 그런 위로마저 자책으로 느껴졌는데 무려 10년을 그런 소리만 듣고 사니까 염치 없게도 큰 안정감이 생기더라고요. 그 남자는 고맙게도 10년씩이나 제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그저 동료 직원의 아내일 뿐인데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남자 덕분에 제 아들과 남편을 마음에 잘 묻을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가족들의 죽음을 좀 더 건강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제야 그 사람의 진심이 보였어요. 자기의 삶 일부를 포기하고 그 시간을 저한테 쏟아준 것이 큰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10년이나 지나서야 그분께 감사 인사를 전했네요. 진수 씨 덕분에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게 됐어요. 늘 고마웠는데 이제야 인사드려서 미안해요. 나 이제 괜찮으니까 앞으로는 진수 씨 인생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진수 씨 시간을 너무 많이 뺏은 것 같아요. 본의 아니게 제가 그 남자의 발목을 잡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나 이제 괜찮다고 말했던 건데 그러자마자 그 남자가 해주는 말에 무척 당황했습니다. 그분이 제게 이날이 오기만을 기다렸다고 하면서 진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저를 좋아한다고 했어요. 생각지도 못한 고백이라서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저 역시 그 사람에게 많이 의지했고 그 사람의 고백을 받는 순간 저 또한 마음이 있다고 느꼈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두근거렸거든요. 얼떨결에 저는 그 사람과 재혼을 약속하고 말았어요. 얼마 만에 기쁜 소식인지 행복한 기분을 느낀 제 스스로가 너무 어색하여 어안이 벙벙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는 그 남자가 이끌어주는 대로 재혼 준비를 조금씩 해나갔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정말 심장이 벌렁거릴 만큼 뜻밖의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재혼을 위해 호적을 정리하려고 서류를 떼러 간 날이 있었는데요. 그때 그 서류를 보고 뭔가 이상함을 감지했어요. 제 아들이 주민등록 말소만 된 상태였고 사망신고는 안 되어 있더라고요. 심지어 남편까지도 말이죠. 남편과 아들의 시신은 끝내 찾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사망신고가 안 되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이걸 이상하게 여긴 저는 바로 지금의 예비신랑에게 보여줬어요. 그걸 본 예비신랑 역시 저처럼 수상함을 느끼고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상황을 알아보게 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연락 온 경찰은 놀랍게도 제 아들이랑 남편이 살아있다는 말을 해왔어요. 믿을 수 없어서 저는 몇 번이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니 경찰이 착실하게 대답을 해주었는데 남편이랑 아들이 서울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잊고 있던 과거의 상처가 떠오르면서 또다시 눈물이 비집고 올라왔고 숨을 가쁘게 쉬었습니다. 예비신랑이 저를 잘 보듬어줘서 후들거리는 두 다리를 지탱할 수 있었어요. 저랑 예비신랑은 그렇게 남편이 있다는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서울은 정말 오랜만에 방문하는 거였어요.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와보지 않았거든요. 어쨌든 저보다 침착했던 예비신랑을 뒤따라 헤매지 않고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찾아간 주소는 웬 아파트의 주소였어요. 그때부터 남편 살아있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불신과 정말 살아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긴장이 상충하면서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진짜 살아있었다면 왜 나한테 연락하지 않은 건지 그것도 한편으로는 궁금했어요. 남편을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사실 안 믿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 있긴 했어요. 저희는 복잡한 심경으로 메모에 적힌 호수로 가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얼마 뒤 웬 모르는 여자가 내다보았어요. 여자가 저희를 모르듯 저희도 그 여자를 몰라서 무슨 말부터 해야 하는지 순간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그러자 그 뒤로 누구냐며 금세 따라붙는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얼굴을 보지 않아도 얼굴이 떠오를 만큼 익숙한 목소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의문의 남편은 바로 얼굴을 내비쳤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10년 전 죽은 줄만 알았던 제 남편이 맞았어요. 너무 놀랐습니다. 놀란 건 저뿐만이 아니라 남편도 마찬가지인 듯했어요. 남편 또한 저를 보는 안색이 바뀌는 걸 보니 저를 알아보는 것도 같았습니다. 남편이 정말로 살아있었다니. 남편을 보자마자 가장 먼저 든 의문은 어떻게 였습니다. 제가 남편과 아들을 얼마나 기다렸는데 둘을 기다리면서 얼마나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는데 이렇게 살아있을 거면 연락을 해줬어야지. 기억을 잃은 것도 아니면서 대체 왜 멀쩡하게 살아있으면서도 연락을 안 했는지 이해가 안 되었어요. 그러다 놀라서 얼어붙어 있던 남편이 의문의 여자 보고 여보라고 하며 급하게 문을 닫으려고 할 때 저는 남편의 마음을 다 알아버렸습니다. 남편의 재혼, 그것이 멀쩡하게 살아있었음에도 10년간 잠적을 했던 이유인 것 같았어요. 저는 문 닫으려는 남편의 멱살을 잡으면서 문 안으로 비집고 들어갔어요. 당신이 죽은 줄 알고 내가 몇 년을 울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을 수가 있어?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설마 새 살림 차리고 싶어서 죽은 척 했던 거야? 왜 이러세요?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이거 주거 침입인 거 몰라요? 경찰 부르기 전에 나가라고. 남편은 뒤늦게라도 시종일관 모른 척하며 부인으로 보이는 그 여자를 방에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상황의 심각성을 눈치챘는지 한마디 내뱉더라고요. 당신 전처 죽었다고 하지 않았어? 이분이 당신 전처 되는 분이야? 익사사고로 죽었다더니 설마 거짓말이었어? 익사사고라. 남편 재혼녀의 말로 인해서 우선 남편이 저를 속였다는 것은 증명이 되었어요. 그러고 보니 남편이 제 도장을 마음대로 훔쳐가 멋대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줄도 모르고 있었네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저도 더 따졌습니다.
익사사고로 연기한 건 당신 아니냐고 소리를 쳤죠. 그러자 남편은 저한테도 해명하고 지 부인한테도 해명하느라 완전 반정신이 나가 있었어요. 저를 모른 채 하는 건 금세 포기를 했는지 저를 시한폭탄 대하듯이 밖으로 밀어내더라고요. 밖에 나가 있으면 다 설명해준다고 말이죠. 10년이나 거짓말을 쳐놓고 고작 한다는 말이 나중에 설명해주겠다니 참 기가 막혔습니다. 남편이 저를 버리고 재혼을 했다는 것도 알았고 남편 마음엔 제가 애초에 없었다는 것도 알아버려서 남편의 변명 따위는 들을 필요가 없어졌어요. 다른 거 다 쓸데없고 저는 당장 제 아들을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둘러봐도 아들로 보이는 아이가 이 집안에 없는 겁니다. 마음이 조급해져서 다시 남편을 붙잡고 따졌어요. 내 아들 안 죽었지? 내 아들 어딨어? 설마 새살림 차릴 거라고 내다 버린 거야? 당장 말 안 하면 저 사진 속에 있는 네 새끼도 똑같이 만들어버릴 줄 알아. 우리 아들보다는 어리지만 그래도 유치원생 정도로는 보이는 여자애가 찍혀있는 가족 사진이 거실 벽에 덩그러니 걸려 있었습니다. 제가 어린애로 협박을 하자 남편 재혼녀가 더 놀라서 남편을 재촉했어요. 결국 남편은 제 아들이 어디 있는지 실토를 하게 되었죠. 남편이 망설이면서 겨우 입 밖으로 꺼낸 사실은 저를 또 한 번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남편 하는 말이 제 아들은 시모랑 따로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는데 얼마나 소름이 끼쳤는지 몰라요. 내가 내 아들 때문에 시모랑 어떻게 지내왔는지 아는 사람이 내 아들을 빼돌려서 시모에게 안겨준 셈이나 마찬가지라서 남편이 몹시 원망스러웠습니다. 저는 온 힘을 다해 남편을 두들겨 팼어요. 남편 재혼녀는 저랑 남편 사이에 아이가 있다는 것도 몰랐나 보더라고요. 제가 남편을 원망하며 두들겨 패는데 옆에서 충격받아 주저앉아 있기만 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남편을 잡아 끌면서 당장 시모가 있는 곳으로 앞장서라고 행패를 부렸어요. 흥분을 가라앉힐 수 없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습니다. 엉망진창이 된 상황에 겁을 먹은 남편은 저랑 예비신랑을 데리고 시모가 있는 곳으로 출발했어요. 도착한 곳은 황당하게도 웬 교회였습니다. 남편이 그곳에 주차하고 내리더니 교회 옆에 딸린 주택으로 저랑 예비신랑을 데리고 갔어요. 그리곤 초인종을 눌렀고 저는 또 한 번 심장을 부여잡았죠. 옆에서 예비신랑이 제 손을 끝까지 붙잡아 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얼마 뒤 문을 열고 나온 사람은 꽤 세월을 받은 시모였어요. 시모는 남편만 온 줄 알고 반겼다가 뒤따라 들어오는 저를 보곤 사색이 되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더니 웬 목사가 남편을 아는 체 하면서 남편을 아들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시모가 영감 목사랑 재혼을 했다는 걸 눈치챌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토악질 나올 것 같은 시모보다 눈에 더 들어온 사람이 있었는데요. 한 1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어요. 저는 그 아이를 보자마자 제 아들이라는 걸 바로 알아봤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줄도 모르고 아들을 바라봤어요. 아들은 당연히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낯선 사람들의 등장으로 눈치를 보더니 금방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그런 아들을 쫓아 방으로 따라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모가 제 머리채를 붙잡으면서 못 가게 막았어요. 어딜 가려고? 그 애, 네 애 아니야. 네 애는 10년 전에 물에 빠져 죽었잖아. 갑자기 나타나서 이게 무슨 행패야? 이제 내 아들까지 죽이려고? 시모는 제 아들을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시모는 제 아들을 훔쳐가 마치 자기 아들인 것 마냥 키우고 있었던 겁니다. 더 이상 제가 시모에게 맞아줄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가족들이 죽은 게 아니라 제가 속은 거잖아요. 저는 여전히 제정신 아닌 것 같은 시모를 당장 밀쳐버리고 시모의 뺨따구를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그러자 예전만큼 힘이 없던 시모가 그대로 구부러졌어요. 사람이 정신이 나가도 정도껏 나가야지. 어떻게 내 새끼 빼돌리려고 10년을 속일 수가 있어? 그래놓고 나더러 나가 죽으라고 그랬던 거야? 정작 나가 죽어야 될 사람이 누군데 당신들은 사람도 아니야.
내가 지옥을 살았던 것만큼 똑같이 느끼게 해줄게. 저는 집안 물건을 다 내던지며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시모가 비명을 지르고 목사가 경찰을 부르고 난리였어요. 그런데도 남편과 예비신랑은 저의 난동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말리지 못했다고 설명하는 게 맞겠네요. 그 와중에 방에 있던 아들은 방 밖을 내다봤다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신 나갈 뻔했던 저는 그런 아들의 울음소리에 번뜩 이성을 찾았고 오들오들 떨고 있는 아들을 안아주면서 사과를 했어요. 엄마가 미안해. 우리 아들 이렇게 살아있는 줄도 모르고 엄마는 바보같이 죽으려고만 했었어. 정말 미안해. 이제 엄마랑 집에 가자. 저는 울면서도 아들의 눈물을 계속 닦아주었어요. 그리곤 아들 손을 잡고서 그대로 집을 나가려고 했죠. 그런데 시모가 손자 나가는 걸 어디 가만히 지켜볼 사람이겠습니까? 시모는 바로 제 아들 팔을 잡고 늘어지면서 아이를 넘어뜨렸어요. 그리곤 10년 전처럼 제게 폭언을 퍼부으며 발길질을 했습니다. 안 돼. 못 데려가. 내 새끼야. 이때까지 자식 없이 잘만 살아놓고 왜 지금에서야 나타나선 잘 살고 있는 애를 데려간다는 거야? 어차피 새로 시집 갈 거 아니야? 그럼 새로 애 낳고 살아. 이 애는 죽은 걸로 치고. 정신 나간 소리하는 시모를 저는 더 이상 못 참고 아동 납치로 이 교회를 신고해버렸습니다. 발악하는 시모는 예비신랑이 막아줬어요. 그런데도 시모는 반성은커녕 신고하는 제게 증거가 있냐고 따지면서 더 뻔뻔하게 나올 뿐이었습니다. 증거는 이미 남편과 내 아들이 살아있음으로 증명이 되는 거라고 박박 우기기만 했는데 그 순간 예비신랑이 나서서 확실한 답을 주었어요. 내가 증인이에요. 내가 그때 그 사고를 다 기억하고 있고 사고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쭉 저 녀석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있었으니까요. 예비신랑은 남편을 쳐다보면서 남편이 이 모든 걸 시키고 지휘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저도 놀란 사실이라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 순간 예비신랑의 말이 사실이라는 건 조급했던 남편이 알아서 증명을 해주었는데요. 남편이 예비신랑 붙잡으면서 비밀로 해주기로 하지 않았냐고 애원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시모가 자기의 뜻대로 안 따라주는 제가 싫어서 남편과 손자를 빼돌릴 계획을 했고 그 과정을 남편도 동의하여 남편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계획을 꾸민 거였어요. 배의 사고로 위장할 테니까 제가 물으면 그렇게 말만 해달라고 제 예비 신랑한테 부탁했다는 겁니다. 예비 신랑은 남편이 그저 동료라서 시키는 대로 했었는데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저를 보곤 죄책감을 느껴 10년간 옆에서 붙어 있었다고 했어요. 그렇게 매일 붙어 있다 보니까 정말 마음이 생겼던 거라네요. 이제야 말해줘서 미안하다는 예비신랑의 고백에 저는 주저앉아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사이 경찰이 와서는 남편과 시모를 아동 납치범 및 사기 죄명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덤인데 그 교회가 헌금 횡령, 보조금 횡령 사실까지 드러나 버렸지 뭡니까? 시모 재혼남까지 구속이 되어버렸어요. 그 교회는 문을 닫게 되었죠. 그리고 저는 아들이랑 예비신랑과 함께 제주도로 내려왔습니다. 예비신랑에겐 정말 미안하지만 재혼을 다시 생각해보자고 말을 전했어요. 예비신랑을 많이 사랑하지만 제가 10년간 아무것도 못하고 죽을 것처럼 살았던 걸 제일 가까이서 봤으면서 그걸 긴 시간 묵인하고 있었다는 것이 너무 배신으로 다가왔거든요. 현재의 예비신랑은 이별을 통보한 제게 기다리겠다고 하면서 매일같이 집 앞에 찾아와 용서 구하는 편지를 넣고 갑니다. 예비신랑 또한 저를 많이 사랑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느껴져요. 하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배신감마저 더 크게 다가오네요. 예비신랑도 제게 걱정거리지만 일단은 저를 낯설어하는 아들을 우선적으로 신경 쓸 예정이에요. 엄마를 모르는 아들의 심정을 차근차근 보듬어 줄 것이고
완전히 틀어져 버린 모자 관계를 회복하고자 애쓸 겁니다. 제 시간이 이제야 다시 흐르는 기분이네요. 아들에게 못다 준 사랑을 갚으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